안녕하세요. 순서의 국어입니다. 오늘은 지문을 제가 읽을 때 어떤 부분에 밑줄을 치고 어떻게 표시를 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밑줄을 안 쳐요. 지문에 밑줄 치는 걸 싫어해요. 왜냐면 문장 전체에 보통 밑줄을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. 학생분들이. 근데 어떤 정보를 선택지에서 요구할 때 문장 전체를 현출해야만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없어요. 보통 특정 부분 또는 특정 명사만 도출하면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. 왜냐면 지문의 모든 정보를 다 기억하진 않지만 다 까먹는 것도 아니잖아요. 머릿속에 기억나는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 정보나 이건 정말 표시해두면 이득되는 정보만 표시를 해요. 밑줄을 치지 않아요. 그 기준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네모인데 네모는 주로 상위 개념, 주제 개념어 또는 용어, 현상, 학자 이름에다가 쳐요.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게 작년도 수능의 모델링 렌더링 지문인데 이 모델링 렌더링 지문은 결국 지문 이름만 봐도 모델링과 렌더링을 거쳐야 3D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수 있다니까 얘가 주제 개념어잖아요. 그러면 모델링을 보자마자 일단 네모를 치는 거예요. 그리고 다음 문단에도 렌더링이 나오거든요. 그럼 여기 일단 네모를 쳐요. 네모는 한 지문에 거의 많아봤자 4개 이하예요. 저는 5개 이상으로 네모를 쓴 적이 없어요. 기술 지문이어도 거의 2개, 3개를 쓰고 많이 써도 4개를 쓰는 것 같아요. 그렇고 그 다음 것도 나름 팁인데 하위 개념어 있죠. 지금 모델링은 결국 3차원 공간에서 뭔가를 설정하거나 수정하는 단계잖아요. 근데 모델링이 설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게 지금 3개가 나왔어요. 물체의 모양과 크기, 공간적인 위치, 표면 특성 이렇게 3개가 나열됐잖아요. 그럼 이 3개를 보자마자 저는 이렇게 묶어요. 그리고 시간이 좀 넉넉한 이제 시험 풀다가 시간이 좀 넉넉해. 그러면 이렇게 슬래시도 쳐요. 이러면 구분이 되니까. 근데 이걸 왜 하냐? 이 네모 정보는 표시를 해두면 나중에 그 선택지에서 모델링은 어떠하다, 렌더링은 어떠하다 했을 때 돌아가기 편해서 치는 거고 얘네는 어차피 뭐 밑줄을 치든 세모를 치든 동그라미를 치든 구분하는 것이 너무 무의미해요. 왜냐면 구분해봤자 기억이 안 나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세 개를 다 다르게 기호화하거나 표시해서 이제 밑줄 치거나 하면은 오히려 찾을 때 더 복잡해요. 머리 아파. 그리고 읽을 때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려요. 기호를 4개 이상 쓰면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하위 개념어들, 나열되는 거, 그리고 기준이 잘 안 잡히는 거, 이런 거는 그냥 가로로 묶어버립니다. 이거랑 비슷한 게 2020학년도 수능에 바젤 협약 지문이 있어요. 거기 보면 자기 자본의 요소를 2개인가 3개 개념으로 이렇게 나열하거든요. 그것도 이런 식으로 묶어요. 그러면은 나중에 돌아올 때 시각적으로 이렇게 묶어 놓으면 이 3개는 여기 포함되거나 아니면 이 단계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인가 보다. 그럼 이 차이는 이 밑에 부분에 아마 있겠지? 아니면 뒷부분에 어딘가에 있겠지 하고 찾게 되겠죠. 적어도 이 부분이나 이 앞에 부분에서는 안 찾으니까 탐색 시간이 좀 짧아지는 거예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인과관계나 비례관계는 밑줄을 옛날에는 쳤었는데 지금은 그냥 위아래로 표시만 해요. 이게 어떤 거냐면 마지막 문단에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정점의 개수가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아진다. 즉 정점의 개수가 많으면 해상도가 높아지고 출력 화소의 수가 많을수록 연산량이 많아져 연산 시간이 길어진다. 이런 것들 있죠. 이런 게 비례관계잖아요. 비례관계이자 인과관계이기도 하거든요. 이런 것들을 화살표로 표시를 해놓으면 이제 선택지에서 뭐뭐가 많아질수록 뭐뭐가 적어질수록 뭐 증가할수록 감소할수록 이렇게 조건문으로 깔렸을 때 화살표 쳐져 있는 부분만 보면 돼서 더 빠르게 돌아갈 수 있어요. 뭐 위에 나온 3개 요소를 그냥 비례관계나 인과관계 없이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이 화살표 쳐진 부분은 안 보고 풀 수 있으니까 좋겠죠. 이런 식으로 하는 편이에요. 근데 이제 요거를 좀 적절하게 조절해서 해야 됩니다. 왜냐면 기술 지문 같은 경우는 비례관계, 인과관계가 굉장히 많아요. 지문을 완전 덮어버릴 때가 있어요. 한 문단을. 비례관계랑 인과관계로만. 그럴 때가 좀 있어서 그런 거는 일단 해보시면서 약간 줄여야 되나? 나는 약간 더 늘려도 될 것 같은데? 그거는 개인의 기억 용량이나 실전에서 남은 시간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여서 기본 원칙은 뭐 아직 밑줄 치는 기준이 여러분들한테 안 잡혀 계신 분이라면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
나는 밑줄 치는 기준이 명확하게 잡혀 있는데 여기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거, 난 2번이 되게 그럴듯한 것 같아 하는 거는 채택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거의 경제 지문이랑 기술 지문에서만 나타나고 그 철학 지문에서 그리고 논리학 지문에서는 이게 잘 안 나타나요. 비례관계 같은 게 철학 지문에는 거의 안 나오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1번이랑 2번에 좀 집중을 하시고 3번은 이제 경제 지문, 기술 지문, 과학 지문 푸실 때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. 밑줄을 생각 없이 막 처음부터 그 끝까지 다 치는 분도 있어요. 내가 어디까지 읽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. 저도 그런 학생이었거든요.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일단은 샤프심이 시험장에서 주는 샤프만 써야 된단 말이에요. 샤프심이 부러질 수도 있고, 그리고 너무 늘어져요. 나중에 지문으로 돌아가서 이 선택지 결국 풀다가 이거 지문에 있었던 것 같은데 하고 돌아가려는데 표시가 너무 난잡하면은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밑줄 치거나 기준점 없이 밑줄 치는 건 지양했으면 해요. 밑줄을 쳐도 되는데 너무 많이 치거나 아무 생각 없이 치는 거는 하지 말라고. 그리고 기준이 있는 학생들이면 뭐 하던 대로 해도 되는데 기준이 없이 나는 지금까지 무지성으로 그냥 밑줄을 쳤다 하는 학생들은 지금 제가 제시한 기준들로 연습을 한 3주 해보고 모의 평가에서 적용을 해보는 것도 추천해요. 그러면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 또 도움이 됐으면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